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 독서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독해입니다. 독해. 이 독해가 바로 뭐냐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독해고, 두 번째 영역이 이제 뭐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선생님이 보통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가 있냐면, 글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 거기에 대한 정답을 따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글 읽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지문을 먼저 봐라. 그 다음에 글 읽는 속도가 좀 늦으면 문제를 먼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월달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뭘 해도 상관없이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먼저 읽든 문제를 먼저 보든 상관없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걸 오늘부터 연습을 할 텐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독해하는 부분과 문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수업하는 부분은 뭐 하는 거냐면 예측하는 글읽기예요. 자,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구조로 분석해서 글을 예측하게 읽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글을 한꺼번에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걸 예측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예측에 발달을 시켜서 문제까지, 즉 출제 의도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만들면 그게 이제 우리의 수업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이 지금까지 좋은 독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잘 못 풀었던 친구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총 몇 주차로 수업이 진행되어 있냐면 5강으로 해가지고 10주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레벨 1 해가지고 설명 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 강의는 선생님이랑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끝나면 레벨 2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가 있냐면 실전 과제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1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 11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서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는 게 우리 수업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비문학 독서 파트를 무조건 다 맞추게 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어떤 식으로 글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 책 지문을 보면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그 지문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 도자기에는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 도자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혹은 그것을 만든 장인의 예술 감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양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파악이 바로 뭐냐면 화제, 글의 화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락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제 파악하는 부분인데 웬만하면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화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지? 도자기를 통해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때 화제는 뭐냐? 도자기가 되겠지. 도자기를 통해서 뭘 파악한다?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파악한다.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첫 번째 문단의 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문장을 보면은 도자기 가운데 고려청자는 매우 귀족적이며 장식적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도자기의 사례의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고려청자가 나와 있지. 고려청자는 되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거기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족적이며 장식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귀족적이며 장식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 그 수요자가 왕실과 왕중왕 귀족이었으므로 도자기 형태나 문양이 그들의 취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모칩니다. 자, 그리 이에 반해 조선의 분청사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예는 뭐가 나와 있냐면 분청사기가 나와 있겠지. 분청사기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실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 사용되었다. 물론 수요자에 따라서 도자 양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분청사기는 일상생활의 용도로 널리 쓰이면서 순박하고 서민적이다. 자, 이렇게 순박하고 뭐하다? 서민적이다. 자,
자, 일반 친구들한테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게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독서 파트가 나오면은 단순하게 첫 번째 단락에 도자기는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그에 대한 사례로서 고려 청자와 분청사기가 있는데 고려 청자는 귀족적이고 장식적이다. 분청사기는 순박하고 서민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글의 키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장 있는 부분에 보면은 왜 도자기가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면은 도자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게 일이야.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바로 뭐가 반영되는 거냐면 수요자의 요구라는 게 들어가겠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혹은 또는 그것을 만든 장인의 예술 감각입니다. 장인의 예술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요렇게 이거에 따라 요렇게 나뉘어진다 라는 글이 첫 번째 단락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단락에 이 글의 문제를 푸는 핵심 키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핵심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글은 짜임새가 구조가 딱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이 비문학 독서 파트는 뭐랑 똑같냐면은 퍼즐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잘 쓰여진 글은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질 수가 있다 이 말이라고. 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고려 청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단락에는 도자기는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논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은 뭐가 나와 있냐면 고려 청자는, 두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 설명하겠어?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읽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구조를 뜯어내야 되니까. 두 번째 단락은 고려 청자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 그럼 세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요? 그렇지. 분청사기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글이 이제 이 구조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이해되지? 자,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건너뛰고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네 번째 단락에 분청사기, 조화, 수조, 문편, 병을 보면 아무렇게나 그어나간 듯한 경쾌한 선들을 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과 독창적 개성미가 엿보인다. 또한 투박하지만 장인의 예술감각과 창조적 조형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분청사기에는 고려 청자가 갖는 깔끔하고 이지적인 느낌과는 다른 수도분함과 숭늉과 같은 맛은 구수함을 느껴진다. 분청사기의 자유분방함과 수도분함 속에 고려 청자와는 다른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잘 봐. 자, 네 번째 단락은 뭐냐면 또 역시나 분청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의 구조를 뜯어보면 어떤 식의 구조를 갖고 있겠느냐. 잘 보세요. 이 글은 첫 번째 단락에서 도자기의 전통적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례로서 고려 청자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분청사기를 가지고 왔지.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서 두 번째 단락에는 고려 청자가 갖고 있는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분청사기가 갖고 있는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분청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글은 분청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도자기에 나타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중에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뭐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죠.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이 있다 라는 게 우리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한테 글의 유형을 잠깐 넘어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뭘 배우느냐면 보통 이러한 형태의 독서 글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운 게 설명문과 뭐가 있냐면 논설문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어요. 사실은 이게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자, 독서 부분은 뭐냐? 보통 학교에서 설명문은 뭐냐라고 본다면 이거야. 정보 전달하는 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논설문은 뭐 하는 거냐면 주장하는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설명문의 글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참고로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도자기의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정보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이 있을 수 있어? 주장하는 글이 있을 수가 있겠지. 이 주장하는 글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항상 글을 읽기 전에 이 글이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를 파악하는 게 1번이야. 설명문이라 하면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정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논설문이라 하면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가 된다 이거지. 근데 이 글은 글의 구조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는 뭐냐? 첫 번째 제시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이지. 뭐를 통한? 도자기를 통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나와 있어요. 수요자의 요구에서 장인의 예술적 감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 자세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 두 번째 단락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면 이렇게 있죠.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은 흔히 형태, 색, 문양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곤 한다. 흐른 듯한 형태의 유려함이나 빛촉과 같은 빛에, 그리고 자연의 소재를 담은 문양이 그것이다. 귀족들의 취향을 반영한 고려청자는 세련된 곡성미가 담겨져 있다. 여기서 창공을 나르는 모습과 같은 우아하고 섬세한 문양이 신비한 빛의 색과 잘 어울린다. 그런데 고려청자에는 도공의 창조적 개성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밑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지금부터 이제 문제 출제하는 의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수능에서 2개 이상의 개념이 출제가 되게 되면 무조건 문제에서는 뭐가 출제되냐면 그들의 공통점과 뭘 물어보는 거?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 게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이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측에서는 고려청자와 분청사기가 나와 있지,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고.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니 고려청자는 뭐가? 귀족들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귀족들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수요자가 되겠지. 수요자의 요구는 나와 있지만 그거를 만드는 도공이라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장인의 개성은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예측하는 글이 된다고 한다면 조선의 분청사기는 어떻겠어요? 이 둘 중에 둘 다 나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 얘는 안 나와 있고 얘는 나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방향을 알아야지 쓸데없는 걸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이 독서 파트를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속도로 읽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글의 구조를 꿰뚫기 시작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걸 대충 읽고 중요한 부분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비문학 독서 파트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다 치면서 읽어요.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야? 문제를 보면 이해가 안 돼.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 시험지를 가지고 보면 다 줄이 쳐져 있어요. 이러면 아, 공부 못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니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 위에 부분에 보면 구조, 귀족들의 수요. 여러분 책의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세 번째 줄에 귀족들의 취향을 반영한 고려청자는 세련된 곡성미가 담겨져 있다. 이 부분에 밑줄 쳐야 돼.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 그런데 고려청자에는 도공의 창조적 개성미는 나타나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밑줄 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글의 키는 어디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겁니다. 요게 된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니까. 이해돼? 자, 이에 반해서 세 번째 단락을 봐봐. 분청사기는 청자의 태도를 빚은 몸에 분을 바르고 백토를 입힌 사기 그릇을 말한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분청사기는 고려 말의 귀족이 몰락하고 지방의 중소지주들에 의해서 사대부 성리학자들이 등장하는 시기에 제작됐다. 그러다가 점차 서민층까지 쓰임이 확대되면서 형태가 매우 안정되고 튼튼하게 변해갔고 문양도 활발하고 자유분방하고 변해갔다. 또한 여기에 도공의 창조적 개성미가 더해지고 이 부분의 밑줄. 생동한 넘치는 분청사기가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뜨리리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도공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뭐가 들어간다? 개성미가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 기본 구조가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관건은 어디가 되느냐?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려청자와 분청사기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공통점은 어디냐? 이거예요. 도자기를 통해서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건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점은 뭐다? 요 부분이 차이점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글 구조를 뜯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모든 독서 파트의 글은 뭐가 된다? 구조가 딱딱 맞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선생님이 작가입니다. 대한민국에 등재된 작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시나리오 공모전에 가가지고 상 받아서 작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글을 쓰면서 항상 연습해본 게 뭐가 있냐면 기본 구조에서 벗어나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글을 써봤는데 그 구조에서 벗어나면 나중에 읽으면 되게 수준이 낮은 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구조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 시험에는 그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는 글만 발췌돼서 시험지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외로 문제 풀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한 달 동안에 쭉 설명하면서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근데 보면은 패턴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 패턴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한테 배우는 패턴은 뭐가 되는 거냐? 2개 이상의 대상이 나왔을 때 그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연습이 오늘 수업의 주 목적이 되는 거지.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주어진다? 조건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우리 수업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 목적은 지문 독해와 함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까지 배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잠깐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과거에는 4가지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자, 문제 유형 자체가 3가지로 국한되어 있어요. 3가지로 국한되어 있는데 선생님한테 그 전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뭐냐? 이런 거예요. 사실적 사고라는 겁니다. 사실적 사고.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 물어보는 거냐면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추론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추론적 사고. 이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비판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 이거는 평가를 할 수 있는지예요. 요게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 나머지 건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창의적 사고라는 게 나왔었는데 EBS에서 수능을 출제하면서 수능 문제가 개편되면서 그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포함되면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이렇게. 이 어휘는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거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수능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 속에서는 다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문맥적 의미를 찾는 게 연습이 되는 거야. 이건 1년 동안만 하면 무조건 다 맞출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요런 3가지 유형이 문제에 출제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문제 또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는 무슨 유형의 문제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1번 문제가 무슨 유형의 문제냐면 사실적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 중심 내용은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건데, 팁을 간다면 자 1번 문제가 지금 뭐냐면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똑같아요. 중심 내용을 물어보거나 주제를 물어보거나 제목을 물어보거나 얘네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사실적 사고에 들어가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단락과 끝 단락을 통해서 푸는 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화제를 잡을 수 있으면 그 화제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도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전통적 예술의 아름다움인데 그거를 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둘 중에 뭐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 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답을 찾으면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민규가 몇 번이야?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풀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게 이제 기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더 헷갈리게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지금도 설명을 드려야 돼. 사실은 여기 있는 문제 중에 1, 2, 3,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헷갈린다고 한다면 2번 문제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봅시다. 문제 푸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보기가 나와 있어요. 보기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추론적 사고를 물어보거나 비판적 사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추론적 사고 유형의 문제,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 적용을 한다라고 있어요, 적용을.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기 부분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연결고리예요.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보기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그 연결고리는 둘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를 찾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화려한 르네상스 미술이 꼽힐 수 있었던 것은 예술의 역량을 인정하고 후원해준 패트런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예술가가 명성을 날린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화가의 배후에도 막강한 패트런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예술가들의 작품은 교회와 규정, 즉 패트런의 주문에 맞춰 제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자신의 의지를 펼치기보다는 패트런의 취향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르네상스 이후 예술가들은 패트런의 보호를 떠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고유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독창적 개성을 표출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기에서 본문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패트런입니다. 패트런이 되겠지. 패트런이 뭐라고 되겠지? 보기에 보면 후원자라고 나와있죠. 후원자 보이죠? 이게 지금 후원자잖아. 그럼 본문의 연결고리에서 이 패트런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수요자가 되겠지.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답은 이 연결고리와 관련된 게 답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1, 2월 달에 수업은 저한테 이렇게 쭉 하는데, 나중에 우리 학원에서 심화과정을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 비문학 독서 파트를 주관식으로 푸는 수업이 있어요. 주관식으로. 이 주관식으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문제 구조 속에서 출제 의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푼다면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은 뭘로 할 수 있냐? 주관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즉, 여기에서 보게 되면 패트런이 지금 연결고리인데, 서양의 예술에서도 이러한 패트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글 가운데 패트런의 영향을 받은 게 어디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 얘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의 고려 청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이 됐다. 서양의 예술에서도 역시나 패트런의 영향을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게 그 두 개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추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 찾아보면 몇 번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번에 보면 고려 청자의 도공과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는 주문의 취향에 맞춰서 작품을 뭐 했다? 제작했겠구나 라는 부분이 답이 되겠지. 왜? 둘 다 뭐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창작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구조다 이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무턱대고 읽고 풀면 안 돼. 그 구조 안에서 짜 맞춰서 푸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순간 답이 뭐겠구나라는 게 감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연습시키는 게 여러분들 요 한 달 동안에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된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 선배 이해돼서? 그 다음에 3번은 뭐 물어보겠어? 격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네. 격과 니은이 고려 청자와 분청 사기잖아. 그렇지? 이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또 하나 팁을 드려. 오늘 새해가 되고 첫 번째 수업이니까 하나의 팁을 주면은, 잘 봐봐.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두 개의 차이점이 답이에요.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거야.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두 대상의 차이점이 답이라고. 반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면 두 개의 공통점이 보편적으로 답입니다. 이게 문제 출제하는 기본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이 패턴에 맞춰서 문제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가끔씩 문제를 푸는데 나는 취미가 문제 만들고 문제 푸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밥 먹다가도 문제가 생각이 나면은 문제를 막 만들어요. 내 핸드폰에 보면은 막 만들어져 있는 게 생각나는 걸 쭉 써놓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를 만드는 패턴, 즉 출제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출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지?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항상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분 문제에서는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으니까
고려청자와 분청사기가 갖고 있는 전통적 예술의 아름다움의 차이점,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 차이점이 어디야? 여기가 답이 된다 이 말이라고. 고려청자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았지? 도공에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수요자에서만 만들어졌다면 분청사기에서는 도공에 뭐가 들어갔다? 예술적 창의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게 3번 문제의 답이 된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있고 머릿속에 있는 걸 생각하는 게 독서가 아니라는 거야. 글을 먼저 구조를 파악해서 그 퍼즐을 맞춰야 돼.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단락 정리를 하는 거 이상으로 제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이 써준 하얀색으로 써준 글씨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하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책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보자. 3페이지. 어때? 은진아, 어때? 할 수 있겠어?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왜? 갔다 와. 중요한 순간에. 무조건 비문학 독서는 다 맞춰야 돼. 15문제를 다 맞추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들 남아서 첨삭을 할 때 단지 읽고 문제를 풀면 안 돼. 글 구조를 분석하는 게 1번이야. 구조 분석이 안 되면 그걸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나 알겠어? 할 수 있어야 돼, 민수야. 여기를 무조건 맞히면 3등급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생님 수업을 따르면서 이 패턴을 잡고 이 파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자랑이 뭐라고 했어요? 비문학 독서 파트는 안 틀리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네들이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패턴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하면 어때? 되게 쉽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쉬우면 대충 넘어가는 거거든. 내가 이제 취미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한 8년, 9년 정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원래 수영을 잘했어요. 우리 집이 여수라고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직선으로 달려서 2분만 달리면 바닷가가 나와요. 현재 선생님 고향에서 2분만 직선으로 달리면 바닷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삶의 놀이터였었지.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은 내기하는 게 뭐냐면 섬 찍고 오는 게 내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섬까지 이제 가가지고 수영하고 오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잠깐 이제 그 대학교 복학하는 기간에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선생님 친구들이 이제 용인대학교 운동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4명이랑 같이 동네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다 스포츠 센터야. 헬스클럽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다 있어요. 골프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근데 이제 모든 운동을 하고, 오후에 한 4시 정도에 이제 땀났으니까 수영을 하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친구 4명이랑 나랑 5명이 그 이제 풀에 들어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지. 근데 수영장에 가니까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또 젊은 애들이 몸도 좋고 하니까, 물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좋고 하니까 다 쳐다보는 거야. 아주 또 이제 우리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오버하면서 막 수영을 했죠. 그랬더니 코치가 호루라기를 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 속으로 또 우리 너무 수영을 잘하니까 또 이러나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코치가 하는 말이 그렇게 수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다들 얼굴을 내밀고 수영을 해요. 이게 바다 수영의 특징이거든. 바다는 이제 짜니까 얼굴을 목 위로, 그러니까 물 위에 얼굴을 내밀고 수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5명이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 수영장에 수영하면 어때? 음파 있죠? 물에서 얼굴을 조금 내미는 게 수영을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 처음 알았어요. 수영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치한테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 문제는 너무 쉽잖아요. 수영이. 왜냐면 애초에 물을 뜨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막 하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코치가 있을 때는 따라하지만 안 되면 우리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음파를 해야 되는데 항상 목이 물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진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웠어요. 저 음파는 배우고 머리를 이제 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하고 대학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수영장을 끊었어요.
수영장을 끊으니까 그 카운터에서 물어보더라고. 초급반 가실래요? 중급반 가실래요? 고급반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 당연히 나는 바다에서 섬을 찍고 온 사람인데 고급반에 넣어달라고 했죠. 고급반에 넣어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수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한 10명이나 11명 정도가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 다리가 안 보여요.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디 갔나 보면은 내 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도가 안 나와가지고 내 속도가 안 나서 나한테서 멈추는 거야. 코치가 날 부르더라고. 너 내려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중급반으로 이제 내려갔거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바다에서 그렇게 또 섬도 찍고 오는 애가 어떻게 또 중급반에 내려갈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 코치를 찾아갔어요. 아주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배웠죠. 근데 그 코치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저 끝에 있는 레인으로 가라고. 그 끝에 있는 레인이 초급반 레인인데 그 뭐죠? 패드, 그러니까 물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 뭐니? 물에 뜨는 거. 이걸 자꾸 발차기부터 하라 그러더라고. 발차기부터.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그걸 했죠. 근데 팔도 반듯반듯하게 펴면서 넘기는 거 있잖아. 이걸 하는 거 멋있게 하려면 때 각을 중요시하는 내가 그 팔을 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3개월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이제 속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뭐냐? 기초의 중요성이에요. 공부를 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쉬울 때는 어때? 빨리 하고 싶지. 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렇게 해서 수영이 안 됐었고 두 번째가 골프가 안 됐어요. 내 친구들 중에 골프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골프 보면 어때? 그 짝대기 들고 막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골프를 막 쳤어요. 막 치고 이제 골프 잘 친다고 생각해가지고 샵에 나갔는데 계속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코치를 찾아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코치가 나한테 이만한 그 짝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들고 올리더니 자 스톱 이렇게 1분 또 하나 둘 셋 스톱 2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기초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 기초적인 과정을 거쳐야지 잘 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수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시시하고 쉬울 수가 있는데 앞으로 2주예요. 앞으로 2주 동안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면 쭉쭉 진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영 어느 정도 하냐면 내가 수영하는 팀에 이제 고급반 팀 있지. 그 사람들이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오리발, 물갈퀴를 끼고 수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 안 끼고도 그 사람들이랑 속도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기초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수업 내용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 보면 되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들 몸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의 전제는 뭐냐? 모든 글은 구조가 짜져 있어요. 그 짜져 있는 구조의 퍼즐을 맞추는 게 수업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글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글을 보면은 민경아 너무 쉬워서 웃지? 이제 조금씩 어려운 거 들어가면은 머리가 이제 뺑뺑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라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12시간 전에 황하강 상류 지역에서 생긴 비구름이 베이징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기상 당국은 공군의 요청에서 비행기 2대를 띄웠다. 그 비행기들은 상공의 화학물질을 살포하여 비구름이 베이징에 이르기 전에 비를 내리게 하였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의 밑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항상 비문학 지문에서 음원 형태, 물음표가 나타나는 글이 있어요. 자, 사실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 2월달에 선생님이 문학 설명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 보통 중학교 때까지 고1, 2학년 때까지는 표현법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유법이에요. 근데 고3이 되면 80% 이상이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의문형, 물음표가 달려있는 문장은 그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보통 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도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도문. 선생님이 지은 말인데 보통 지도는 뭐냐? 글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음표가 담겨져 있는 글은 그 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글의 글은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건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인공강우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락에서 내가 뭐 찾으라고 했지? 희성아 뭐 찾으라고 했어? 화제를 찾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글의 첫 번째 단락의 화제는 뭐가 되는 거죠? 인공강우
강우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단락이야. 그러니까 이 지도문을 통해서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인공 강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 봐. 자, 인공강우 기술이라는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를 내리게 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인공강우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인공강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베이징 올림픽 뭐 이런 건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런 건 빠르게 읽어야 돼. 그게 이제 여러분들 글을 빨리 읽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건 벗어내고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만 찾으면 된다? 인공강우만 찾으면 됐다 이 말이라고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갑시다. 자, 인공강우의 구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가 내리는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단락은 여기서 나오는 거네. 인공강우가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첫 번째 뭐야? 비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중위도 지방의 경우 공기덩어리가 높이 상승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구름이 된다. 자, 뭐라고?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게 되면 온도는 뭐 하게 된다?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가 된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구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 구름이 된다. 그 다음 봐봐. 자, 구름은 수증기의 작은 물방울, 얼음갱인 빙정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구름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증기와 하나는 뭐다? 빙정이다. 이거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볼까? 이때 빙정 수천 개의 수만 개의 수증기 입자를 끌어들여 커다란 빙정이 되는데 이렇게 커진 빙정은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중요한 건 이거지. 이 빙정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대기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뭐가 하면 온도가 높으면 비가 되고 온도가 뭐 하면 낮으면 눈이 된다 라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가 내리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비는 결국 뭐에 의해서 빙정이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자, 이 원리가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지.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봐봐. 비나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 속에 빙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요게 이 원리가 좀 더 구체화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구름 속에 이제 뭐가 있냐? 빙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빙정은 중심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형성되는데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한다? 구름씨라고 한다. 빙정은 뭘로써? 중심 물질로서 뭐가 있다? 구름씨라는 게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겠지. 구름씨. 자, 그 다음 볼까요? 구름 속에서는 순수한 수분 입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서 나오는 소금 입자나 식물의 포자,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물질, 각종 먼지들도 함께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구름씨 역할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게 그 부분이야. 이때 중요한 게 이거야. 구름씨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쭉쭉쭉쭉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구름씨를 이루는 요소들이 된다. 그게 뭐가 있다고? 거기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소금의 입자, 식물의 포자,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의 물질, 각종 먼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된다? 구름씨를 이루는 요소에 해당된다. 이런 물질이 구름씨 역할을 한다. 그런데 구름 속에 빙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나 눈으로 내릴 수 없다. 이때 구름 속에 빙정이 충분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구름 속에 구름씨 역할을 만들어지는 물질을 뿌려주는 게 인공강우다. 여기서 나온 거야. 구름씨가 될 수 있는 걸 인공적으로 보내주는 게 바로 뭐다? 인공강우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강우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인공강우는 다른 게 아니라 구름 속에 있는 구름씨를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을 인공적으로 집어넣어주는 게 인공강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가 나와 있지? 원리가 나와 있죠. 이것도 글의 종류는 정보 전달이야.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구름이 생성되고 비가 내리는 원리에 대해서, 즉 인공강우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글이란 말이지.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리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럴 때는 즉 글의 순서, 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 이게 사실적 사고 안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보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 이걸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더 문제화하면서 자세히 하는데 이런 걸 무슨 문제라고 하느냐? 화살표 문제라고 합니다. 화살표. 화살표의 방향과 순서를 물어보는 게 무조건 시험지에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해돼?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빙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빙정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게 뭐다? 인공강우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위도 지방에서 요드와 은이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한다. 인공강우로. 자, 그러면 인공강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 단락은 인공강우에 사례가 나와 있지.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와 있지? 두 가지가 나와 있지. 하나는 뭐가 나와 있지? 요드와 은.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드라이 아이스. 오케이? 자, 그럼 눈치 빠른 친구들은 시험지에 뭐가 나오는지 알겠지? 뭐가 나오겠지?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맞지? 자, 그거를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뭐가 나와 있어? 요드와 은은 구름 속에 구름씨 역할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드라이 아이스는 구름 속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 빙정을 많이 생성하게 한다. 이게 뭐냐? 차이점이야. 즉, 요드와 은은 이 요드와 은을 통해서 얘가 직접 뭐가 되는 거야? 구름씨 역할을 하는 걸 집어넣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는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빙정의 온도를 낮춰서 무겁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지. 둘 다 공통점은 인공강우인데 인공강우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구름씨 역할을 하는 걸 집어넣어주는 거고 얘는 구름씨를 차갑게 해서 무겁게 해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뭐가 되는 거지?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게 시험지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봐봐. 하지만 인공강우 기술도 아무 구름에나 사용할 수가 없다. 수분이 많이 함유되지 않은 구름은 아무리 구름씨를 뿌려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밑줄 이게 전제야. 인공강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분이 함양된 구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인공강우 기술은 농작물의 재배 수익을 증가시키고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게 뭐가 되겠어? 다섯 번째 단락으로서 인공강우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지. 하지만 뭐뭐뭐 한다라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이게 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정리하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공강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인공강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인공강우를 만드는 사례로서 요드와 은과 드라이 아이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뭐가 있지? 인공강우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지.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문제가 어디서? 여기서 이 원리를 물어보는 거 한 문제. 두 번째는 어디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한 문제. 세 번째는 어디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글을 보면서 문제까지 예측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를 먼저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게 생기는 거겠지. 알겠어요? 그 중에 좀 재밌는 문제가 5번 문제는 사실적 사고야. 이 원리를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5번 문제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사실적 사고고 6번 문제 한번 볼래요? 6번 문제. 이 6번 문제가 재밌는 건데 보기가 또 나왔죠. 자, 보기가 나왔습니다. 봐봐. 자, 선생님은 보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3, 4년 주기로 한 번씩 극심한 가뭄 피해를 당했으므로 삼국시대부터 조정, 지방관청, 민간을 막론하고 기후제가 성행했다. 기후제로 올 때 산꼭대기에 재단을 올리고 곡식이나 동물 등의 재물을 며칠 동안 태우면서 비가 내리길 기원했는데 기후제 끝에 비가 내렸다는 기록을 문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뭐 이야기했지? 보기가 나오면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본문과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했지. 이 보기에서 나타난 본문과 연결고리가 어디 있을까? 민수야. 아, 민수가 두 명 있구나. 콕 집어서 이야기해줘야 되겠네. 김민수야. 어디 나와있지? 연결고리가? 기후제. 여기서 기후제가 어디 나와있지? 기후제. 오, 그러네요. 바로 구름씨가 되겠지. 기후제를 지내면서 동물을 태우면 뭐가 발생하는 거지? 연기가 발생하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에서 뭐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기후제를 지냈는데
이 기우제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 인공 강우를 만드는 과학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단에서 동물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야. 아까 구름씨를 이룬 요소 중에 뭐가 들어갔지? 각각의 뭐 연기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게 연결고리가 된다 이 말이라고. 그거를 물어보는 게 6번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6번에 답을 찾으면 몇 번이 되느냐? 몇 번이 될까요? 염일수가 답을 이야기해줘 볼까? 그렇지, 2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글 구조를 분석하면 애초에 답은 하나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문학 독서 파트는 글 구조를 정리하고 문제를 꿰뚫게 되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6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2번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 역시나 몸이 반응을 하네요.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수업한 지 1시간이 지났네. 대단하네. 대단해.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어때요? 할만해요? 혜솔아, 할만해? 다 말할 수 있겠어? 이 책이 앞에서부터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2강까지는 좀 쉬워. 그래서 내가 기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기초 부분은 좀 더 쉬운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욕심을 내서 많이 할 친구들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도 한 권 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원하는 사람만 주려고요. 원한다라는 건 잘하는 사람들. 교재를 눈에 받아가지고 파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교재는 공짜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다 하고 전 좀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다음 교재 항상 저는 교재를 미리미리 만드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올해 3학년들 계획하면서는 현재 5월달까지 교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EBS 교재가 2월달에 나오면은 6월달 교재를 또 만들어야지. 왜냐면 EBS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교재를 계속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속도보다는 내가 문제를 만드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 특히 이 방학 기간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수업합시다. 이제 세 번째 챕터가 됩니다. 세 번째 챕터. 그러니까 다른 반들은 제가 이제 이걸 1개, 2개 정도만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최소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3등급 이상의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게 기본 주 목적이에요. 당연히 2등급도 나오면 좀 더 좋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1등급까지 만드는 게 주 목적이니까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요. 알겠지, 요라? 자, 책 페이지 5페이지 봅시다. 자, 책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질문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어떤 게임기를 사서 자신도 그 게임기를 사겠다고 결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뭐라고 한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글의 화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되겠지. 자, 네트워크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고 밑줄을 쳐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문장에서 상호 의존적 성격이라는 거죠. 즉,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전제가 바로 뭐다?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생님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이 혼자 있을 때는 넘어갈 부분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 문제의 키가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는 볼까요? 그 상품을 쓰는 사람들이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뜻으로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다. 이 네트워크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유행 효과와 속물 효과가 있다. 네트워크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다? 유행 효과가 있고 속물 효과가 있다. 자, 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빨리빨리 머리가 움직여야 되겠지.
그럼 이 글의 구조의 방향이 대략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 단락이 뭘로 시작했느냐? 어떤 사람이 특정 옷을 입으면 마치 유행처럼 주변 사람들도 이 옷을 따라 입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상품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행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행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봐. 세 번째 단락을 봐봐. 반면에 특정 상품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품의 소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만이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 만족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을 사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속물 효과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정리돼요? 유행 효과가 뭔지, 속물 효과가 뭔지.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계속 배우는 패턴들을 연습하는 거야. 2개 이상의 것들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발생한다는 거지?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지. 차이점은 뭐야? 유행 효과는 사면 따라 사는 거. 속물 효과는 사면 오히려 안 사는 거. 이게 속물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면 마지막에 자,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호와 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재밌는 거야.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되게 재밌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거냐? 합리적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합리적 소비를. 자, 근데 재밌는 게 그 문장을 잘 봐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호와 소득을 고려해서 합리적 소비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소비의 전제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적 성격이 뭐 하면 안 돼?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말이라고. 그거를 앞에 있는 걸로 다시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고. 그렇지? 근데 뒤에를 봐봐. 그러나 이렇게 나와있지.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빗나갈 때가 많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자, 이거야.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게 잘 발생되지 않는다. 그 말은 현실적으로는 뭐가 나타난다? 상호 의존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글의 구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결론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미국에서 누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라이브스타인이 이론적인 기초를 세운 네트워크 효과는 이러한 실제 경제 현상에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현실을 실제 경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실제 경제 현상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때 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이게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이 되는데 3학년이 되면 이 말을 바꾸는 형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합리적 소비를 한다라는 건 상호 의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실제 경제 현상에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 상호 의존적 성격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 이론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말을 딱 뒤집을 수가 있어야 돼. 실제 경제 현상과 상반되는 개념이 뭐냐?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즉, 이상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인간은 합리적 소비를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요 패턴까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요게 비문학 독서를 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즉, 요런 부분에 없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 이게 국어 시험 문제의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뭐가 되겠어? 가로넣기가 되겠지.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추론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9번 문제예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9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를 보면 이걸 표로 정리해놨죠. A가 기존 관념이야. 자, 국어를 잘하려면 용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정리합시다. 관념이라는 걸 보면 사고, 생각, 이상 다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단어가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A의 기존 관념, 이거를 통해서 B의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 그 실제 현상이 뭐가 되겠어? 합리적 소비가 되겠지.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지. 그게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지?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의 9번 문제는 마지막 단락을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게 9번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되겠어? 2번이 되겠지. B는 A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현상이겠군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디가 되는 거냐? C는 B로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즉 이거를 적절하게 붙인다면 C는 A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고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거기서 어긋나는 게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지문은 되게 쉬운 지문이 되는 것 같아. 이 지문은 쉬운 지문이 되는데 또 패턴을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어떤 패턴이 있느냐? 글 구조는 되게 간단해. 인간은 상호 의존적이라서 뭐가 발생한다?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네트워크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랑 뭐가 있습니까? 유행 효과와 속물 효과가 있다. 유행 효과는 뭐야?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 속물 효과는 남들이 사니까 나는 안 산다. 이거였었죠. 요거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 글의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패턴 하나를 배우자고요. 그게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이 어디를 보느냐? 잘 보세요. 유행효과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유행효과는 자,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잘 봐봐. 유행효과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예측보다 더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요즘 국어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서 추론 문제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예시 부분을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문에서 예시가 나와 있으면 문제화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인식하면 돼요. 웬만한 지문에서 뭐가 나오면 예를 들어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추론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실제로 여러분들 국어 시험이 쉬워졌다라는 건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쉬워지는 겁니다. 좀 전에 풀었던 보기와 연결고리를 찾는 건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추론 문제야.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문제가 여러분들 몇 번 문제로 나와 있냐면 뒤에 10번 문제로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그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 뒤에를 보겠습니다. 옷의 가격이 4만원일 때 5,000벌의 수요가 있고 3만원일 때 6,000벌의 수요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유행효과가 있으면 늘어난 소비의 수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 3만원으로 떨어지면 수요가 6,000벌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몇? 8,000벌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 이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걸 이렇게 봐봐. 4,000원일 때는 수요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4,000원일 때는 5,000벌이라고 했었지. 여러분 책이 그대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하면 5,000벌이야. 그렇지? 근데 가격이 떨어져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로 늘어나? 6,000벌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 3,000벌이 되니까 뭐가 발생했느냐? 유행효과가 발생했어요. 유행효과가 발생해서 몇 벌이 팔렸느냐? 8,000벌이 팔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거를 넘어선 8,000벌은 뭐가 되는 거죠? 유행효과가 발생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유행효과는 몇 벌이 나타나는 거냐? 8,000에서 뭐를 빼야 돼? 6,000을 빼니까 2,000벌의 유형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그 뒤에 있는 10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놓았어요. 그래프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구조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10번 문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풀면은 몇 번이 될까? 하게 되면은 수호가 몇 번인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유행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수요 변화량을 찾는다고 한다면 3,000벌일 때 원래 예측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B가 되겠지. 그게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건 4만원일 때 팔 수 있는 가격이니까 A에 해당되는 건 5,000벌이야. 맞지?
B에 해당되는 건 가격이 내렸을 때 팔 수 있는 거니까 6,000벌이 되겠지?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요가 얼마가 되겠어? 이게 8,000벌이 되겠지. 결국 유행효과가 발생된 건 C에서 뭘 빼야 되는 거죠? B를 빼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C에서 B를 뺀 부분이니까 5번이 답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같이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속물 효과에 대한 사례로서 적절한 것은 쉽게 아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희승이한테 물어봐야지. 성명 벌써 다 했어? 쉬워? 쉬워? 이성아 몇 번이야? 몇 번? 1번이죠. 자, 여기서 잘 봐. 또 문제 푸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쉬운 단계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부분이 사회과학 나와 있는데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푸는 방법을 지금도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기초라고 했는데 기초를 열심히 연마를 하고 연습을 해야지 사실은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가서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문제를 푸는 패턴은 속물 효과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5개 중에 속물 효과를 찾는 건데 자 이렇게 봐야 돼. 네트워크 효과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속물 효과도 있고 뭐도 있는 거지? 유행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먼저 네트워크 효과가 해당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지워야 돼요. 네트워크 효과의 기본 전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 의존성이라고 했지? 상호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걸 먼저 지우는 게 1번이 돼야 돼. 이렇게 풀어야지 문제가 어려울 때 절대 안 헷갈리고 풀 수가 있어. 자, 그럼 1번 봐. 은하는 값을 내린 단골 식당에 손님이 많이 몰리자 밑줄 쳐. 이게 상호 의존성이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 거야. 2번 봐. 정현이는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디자인이 더 예쁜 시계 밑줄. 이건 상호 의존성이 아니야.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건 디자인의 예쁨이니까. 그 다음에 3번째. 동원이는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보다 성능이 더 좋은 이 부분의 밑줄. 이것도 네트워크 효과가 아니지. 성능을 본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철민이는 주위 친구들이 유명한 운동화를 신자 이 부분의 밑줄 쳐. 주위 친구들이라는 상호 의존성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현주는 명품 가방을 이용해왔지만 가격이 저렴한 밑줄. 가격이 저렴하니까 상호 의존성이 나타난 게 아니지. 고로 1번과 4번만이 네트워크 효과예요. 그 중에 우리 뭘 찾으면 돼? 속물 효과를 찾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되는 거겠지. 4번은 무슨 효과가 나타난 거지? 유행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지. 이게 문제가 되는 패턴이라고. 항상 선생님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풀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꼬여 있을 때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지?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팁이야. 항상 순서대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글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 속물 효과와 유행 효과가 있기 때문에 11번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네트워크 효과를 걸러내야 돼. 무슨 말이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뭘 찾는 거야? 속물 효과를 찾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할 수 있겠어? 중요해.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들어간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뒤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문도 좀 재밌는 건데 봅시다. 2개 남았는데요. 자, 거기 보면은 축구에 대한 거야.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축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랑 닮은 애가 나와 있지. 누가 나와 있지? 누가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축구 스타 누가 있죠? 데이비드 베컴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뭐라고 나와 있나? 좋아하는 팬들은 그의 환상적인 바나나 킥에 열광한다. 수비를 뚫고 회전하는 골문 안으로 휘어들어가는 공은 문지기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그물을 흔든다. 베컴의 상공이 휘어져가는 데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 것일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지문에서 물음표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지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 부분이죠. 공이 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뭘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학적인 원리로 풀어가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즉 축구에서 공이 휘는
바나나 킥 같은 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과학적 원리로 풀어내는 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봅시다.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공이 휘어지는 현상을 설명한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누가 있습니까? 마그누스가 있지. 이 현상은 그가 날아가는 포탄이 휘어지는 것을 연구하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마그누스 효과라고 부른다. 마그누스 효과는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가 되겠죠. 즉 이 부분의 전제를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한 걸 과학적으로 원리로 하기 위해서 마그누스 효과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자 회전하는 물체가 물체 주변의 압력차 의해서 휘어져 날아가는 현상으로 자 물체 주변의 압력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전하는 물체는 결국 뭐야? 주변에 압력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원리가 나와있지. 속도가 빠른 쪽의 유체의 압력이 느린 쪽의 유체의 압력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되겠지. 속도가 기호를 쓰는 거야. 빠른 쪽의 유체 압력은 속도가 정리 이렇게 하는 거야. 느린 쪽의 유체 압력보다 뭐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낮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가 낮고 얘가 뭐하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속도와 유체 압력 사이는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지? 반비례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겠지. 속도와 뭐의 관계는 유체 압력 사이에서는 반비례가 나타난다. 이걸 기호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했지 이 지문 또한 과학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 갑니다. 자 공이 날아갈 때는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잘해야 돼. 특히 여학생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뺑뺑 돌아가면 안 되죠. 천천히 가는 거야. 공이 날아갈 때는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 만약 공에 회전하지 않고 날아가면 공의 양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가 같아서 압력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회전하지 않으면.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네. 전제가 뭐라고 했지? 마그누스 효과의 전제가. 뭐 해야지만? 회전해야지만 주변 물체의 압력차가 생긴다고 했지.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 압력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이게 전제야. 공이 꼭 회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저게 발생한다고요. 자, 보자고. 공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면 주위의 공기 일부를 끌어가면서 공기 주변에 새로운 공기 흐름을 만들어진다. 이때 날아가는 공 주변에 공을 따라 도는 공기의 흐름, 공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이 서로 합해진다. 가령 동그라미. 아까 제가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예시가 나온다고 했죠. 자, 가령 이게 일종의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지? 예시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리면 예시를 그대로 내면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예시랑 반대로 내면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추론은 반대로 내는 거야. 내용 일치는 그대로 내는 거야. 자, 봐봐. 가령 그걸 그대로 정리해봐. 공의 오른쪽 측면을 차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자 그럼 잘 봐. 정리하자. 자, 공의 오른쪽을 찬 거지. 자, 공의 오른쪽을 차면 이걸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더 헷갈려져.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정리하는 거야. 공의 오른쪽을 차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날아가는 걸 생각해보자. 아, 공의 오른쪽을 찬다라는 건 시계 뭐 한다? 반대 방향으로 뭐 한다? 회전한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반대가 될 거 아니야. 이걸 봐봐. 이게 본문에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공의 왼쪽을 차면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겠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할 수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순서대로. 자, 공의 오른쪽을 차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공의 왼쪽을 차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반대 방향이 어딘지, 시계 방향이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국어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거란 말이야. 됐지? 그 다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자. 그림에서 보듯이 공의 오른쪽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공기가 부딪혀 저항력이 생기면서 공기의 흐름이 늦어진다. 잘 봐.
공의 오른쪽에는 뭐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 저항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걸 그대로 정리하면은 얘는 어디에 생기겠어? 공의 왼쪽에 뭐가 생기겠어? 저항력이 생기겠지. 이렇게. 맞지? 저항력이 생기면 속도가 뭐 하게 된다?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 얘도 역시나 뭐? 속도가 뭐 하게 된다? 느려지게 된다. 이거 할 수 있겠지? 이거 다 되잖아. 그대로. 자, 그러면서 또 보자고요. 정리합시다. 자, 느려지게 된다. 반면에 왼쪽에는 두 가지 공기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서 공이 흐름이 빨라진다. 잘 봐. 잘 봐. 여기 잘 봐. 공의 오른쪽에는 저항력이 발생해서 속도가 느려지는데 반대로 왼쪽에는 속도가 뭐 하게 된다고요? 뭐 하게 된다고? 빨라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도 그대로 정리할 수 있잖아. 얘는 어디가 빨라지겠어? 오른쪽의 속도가 더 뭐 하겠습니까? 빨라진다. 맞지? 그냥 정리한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헷갈려진다니까? 정확한 거. 자, 그 다음. 자, 그러므로 베르누이 효과의 적용, 정리해서 할 수 있듯이 공기의 흐름이 느린 오른쪽의 공기 압력. 자, 이거를 다시 이제 뭐 한다. 그 뒤에 있는 걸로 정리하게 되면은 자, 뭐가 있다. 공기의 흐름이 느린 오른쪽의 공기 압력이 높아지고 자, 공기의 흐름이 느린 자, 속도가 느린 이쪽이 압력이 뭐 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고 왼쪽의 공기 압력이 낮아진다. 이쪽은 공기의 압력이 뭐 하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이게 되겠지. 됐어? 자, 그러므로 뒤에 봐봐. 힘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므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공은 뭐 한다? 왼쪽으로 휘어서 날아가게 된다. 아, 뭐 한다? 왼쪽으로 뭐 한다? 휜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럼 이제 얘는 반대가 되겠지. 얘는 반대가 되겠지. 공이 어느 쪽을 차면 왼쪽을 차면은 얘는 어느 쪽으로 휘겠습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대로 맞지? 공을 왼쪽으로 휘면서 날아가게 된다. 왼쪽으로 휘고 얘는 무슨 쪽으로 휘겠어? 오른쪽으로 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얘는 압력이 왼쪽 압력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낮고 얘는 오른쪽 압력이 반대가 되겠네. 얘 되겠지. 얘가 속도가 느리니까 높고 그 다음에 압력은 뭐하다? 이렇게 압력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니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이때는 왼쪽으로 휘고 얘는 어느 쪽으로 휜다? 오른쪽으로 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단락에 나와있지? 두 번째 단락이야.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여기서 지금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봐봐. 그러나 바나나킥을 베르누이 정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과학적 원리인데 이걸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뒤에 봅시다. 공의 표면에 작용하는 공기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공의 속도가 빠를 때는 공기 주변에서 작은 소용돌이인 난류가 생기는데 자, 또 갑시다. 여기 플러스. 이 원리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원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의 표면에 작용하는 공기의 흐름이 복잡해. 그래서 공의 흐름이 빠를 때는 공의 주변에 작은 소용돌이인 난류가 생기게 되면서 네 번째요. 자, 공의 속도가 빠르면 뭐가 발생된다? 난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난류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 양쪽의 공기 속도의 차가 작아져 압력의 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속도가 빠르면 난류가 발생하면은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압력의 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하지만 속도가 느려져 공의 속도가 난류가 사라지면 압력의 차가 커지면서 공이 휘어져 날아간다. 자, 이렇게 공의 속도가 뭐 하게 되면 느리면 난류가 없어지지. 얘는 발생한다. 동그라미라고. 얘는 없어진다. 그래서 얘는 압력의 차가 발생해서 뭐 한다? 휘어진다. 얘는 뭐 하지 않는다? 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는 휘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이 두 가지 원리를 합해야지 공이 휘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 실험 결과 공의 속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108km지. 자, 그러니까 자, 시간당 108km보다 빠르면 난류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 즉, 기준이 뭐냐? 난류가 발생하는 건 108km/h가 되겠지. 그러니까 시속 108km보다 빠르면 뭐가 발생해? 난류가 발생해. 그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휘어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속 108km보다 뭐하면 낮으면 공의 휘어짐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맞지? 자, 그러면서 휘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베르누르 정의와 난류에 의한 역학에 의해서 바나나킥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즉, 이 글 자체는 봅시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축구에서 공이 휘어지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 원리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 정의라고 볼 수 있어.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뭡니까? 베르누르의 정의가 되겠지. 이거 하나와 자, 요 정의 하나가 있겠지. 그러니까 베르누르의 정리네, 정리. 이 하나와 뭐 여기 이게 바로 뭐야? 난류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얘를 설명하는 글이 우리 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또 어디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 두 가지를 섞은 거 가지고 하나.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다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어?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문제가 봐봐. 뒤에 나와 있는 14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14번 문제를 딱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구조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 왜? A를 기점으로 A까지는 공이 직선으로 가지. 그러면서 A를 지난 다음에는 공이 휘어진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거는 뭘 기본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난류를 기본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 휘어짐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뭐보다 빨라야 돼? 시속 108km보다 빨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찼을 때 A까지는 시속 108km보다 빨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뭐가 나타나지 않아? 휘어짐이 나타나지 않지. A 지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속도가 뭐 하겠어? 느려지겠지. 고로 그 부분에서부터 뭐 하게 되겠어? 휘어지게 된다 이 말이라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러면 14번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이 개념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답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 개념으로. 그래서 찾으면 답이 몇 번이 될까요? 수고 몇 번? 2번이야. 공이 A 지점을 통과한 부분부터는 공 주변에 난류가 생겼을 것이다. 봐봐. 휘어지려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됐어? 반대로 나와있지?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된다 이 말이라고. 그 전까지는 난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휘어지지 않다가 A 지점을 지나면은 난류가 뭐 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뭐가 나타날 수 있어? 휘어짐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꼬인다고. 국어는 정리야.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마찬가지야. 15번 문제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적용하는 건데,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상으로 기억과 미음으로 적절한 것은, 자, 비행기는 어디서 어디로 떠야 될까요? 비행기는 어디서 어디로 떠야 돼? 아래에서 위로 떠야 되겠지. 그럼 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 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 힘이 아래에서 위로 뜨려면 눌러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구조로 따지면 이 압력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지금 15번 문제인데, 이 15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 베르누르의 정의를 물어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아래에서 위로 떠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5번에 보면 날개 아래쪽의 공기 압력이 위쪽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높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야지 공기 힘이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정의를 물어보는 게 그대로 15번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추론해서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 연결고리인 요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지문에 어떤 원리가 나오면 그걸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은 어때? 헷갈려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뭐 하는 게 중요해?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돼? 무조건 글 구조를 정리하는 거야. 순서대로. 이걸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공 차는 걸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지? 보기에서는 뭐가 나왔어? 오른쪽을 찬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얘는 오른쪽을 찬다고 했었는데 왼쪽을 차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읽으면서 뭐 할 수 있어? 예측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구조 안에서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국어는 사실은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글의 구조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단지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하나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철학 지문이거든. 철학 지문. 자, 요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거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됩니다. 풀어보면 되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요 하나만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인문 철학이에요. 사실은 인문 철학에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지문 말고 인문 철학을 설명할 때는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수능에 나오는 배경 지식이 한 8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8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 다른 배경 지식은 필요 없어. 근데 그게 1월달에 설명이 다 된단 말이야.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문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학문을 하지 않고는 사람다울 수 없다. 그런데 학문이라는 것은 이상하고 별다른 게 아니다. 그죠? 아비가 되어서는 사랑해야 하고, 자, 아들에 대해서는 효해야 되고, 신하가 되어서는 충효해야 되고, 부부가 되어서는 구별하지 않고, 형제가 되어서는 우애가 있어야 되고, 젊은이가 되어서는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벗이 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따른 마땅함을 찾을 뿐이지, 현묘한 데에 마음을 두어 기한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학문 수양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학문 수양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냥 뭐 하는 거다. 일상적으로 뭐 하면 돼. 평범한 것들 하면 된다 라는 게 글쓴이 핵심이거든.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바꾸면 특별한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나와 있죠? 현묘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야. 현묘한 것, 이거 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 다른 말로 치면 이게 뭐야? 기이한 것, 이거 하지 않는 거라고. 맞지? 학문이라는 건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렇게 다 같은 말이야. 뭐 하는 거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 하는 게 학문이다. 그 사례가 쭉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학문은 어렵다 쉽다? 쉽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왜?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잖아. 우리 비문학 독서하지만 특별하게 어려운 거,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선생님한테 상담 와가지고 우리 애가 국어 못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었다, 뭐 안 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책 한 권도 안 읽어도 국어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국어시험 수능에 특별한 거 나오는 거 아니니까 정리하고 구조화시킬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갑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분석이 가려서 식견이 어려우므로 꼭 글을 읽어서 이치를 연구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밝히고서야 행위의 발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에 있는 줄 모르고 망령되게 뜻을 높고 멀게 하여 행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므로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니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미술적인 설익법이지. 요즘 사람들은 뭐한다?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학문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부연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오늘날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학문이 높고 어렵다. 그래서 뭐한다? 미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하다? 그들이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학문은 높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우고 성인이 되기를 자기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대개 무사람도 성인과 그 본성은 같으니 비록 기질에는 맑고 흐름과 순수하고 조잡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꼭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그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면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고서도 온갖 선에
이를 터인데 무사람들이 어찌 성인이 되기를 스스로 목표로 삼지 못하는가? 라는 건 결국 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뭐 하는 거냐? 무사람들, 이게 지금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이야.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 무사람들은 성인이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글쓴이는 무사람들은 뭐하게 하면 학문하게 되면 누구나 다 뭐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성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결국 얘는 학문하면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리하면 뭐야? 학문해라 이거지. 학문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지. 하면 누구나 뭐 될 수 있다? 성인 될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됐지? 이런 까닭에 맹자는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 착한 것이라고 설명한 때는 자 언제나 요순을 들어서 비유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결국 뭐냐? 맹자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맹자는 인간을 뭐하다? 성선설로 봤어요. 성선설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갖고 있다?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거든. 여기서 이 선을, 이 동양에서 이 선을 착함으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글로 따진다면 누구나 다 뭘 갖고 있다?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이제 나중에 서양으로 넘어가면 칸트의 이성주의 철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올바른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어. 모든 인간은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얘네? 얘도 마찬가지야. 모든 인간은 착하다라는 거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맹자가 이야기하잖아. 뭐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자, 정리. 사람은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요순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요순은 앞에 있는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성인이 되겠지. 성인이 된다 이 말이야. 구조상 그렇잖아.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라고. 이제 여기서 배경지식이 필요한 건데 요순은 중국에서 유명한 황제로서 태평천하를 만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인간은 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어? 맹자가 이야기했다 이 말이라고. 네? 선배야 뭐라고? 모든 인간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자 갑시다.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있느냐. 사람의 본성은 본디 착한 것이어서 옛날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할 수 없는데 성인은 왜 특별히 성인이 되고 나를 왜 보통 사람인가. 참으로 뜻이 서지 않고 아는 것이 밝지 않고 행실이 두텁지 않은 까닭이다. 이 뭐하다는 거 다른 말 붙이면 학문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뜻이 서로 아는 것이 밝고 행실을 두텁게 하는 것은 다 나에게 있으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학문하지 않아서 그걸 얻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안현이 말하기를 안현의 동그라미 저 똑같은 사람이지. 수는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모든 일은 성실하게 행하면 누구든지 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나 또한 안현이 순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본받으려 한다. 무슨 말이야?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요순이 될 수 있다. 다른 말을 고치면 모든 인간은 공부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거를 누구랑 누구 사례를 통해서 맹자와 누구야? 안현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례는 바로 뭐야?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같은 맥락이라고. 됐어요? 그 다음 사람의 얼굴은 추한 것을 곱게 바꿀 수 없으며 힘은 약한 것을 세게 바꿀 수 없으며 키는 작은 것을 크게 바꿀 수 없으니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분수임으로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내 키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내 얼굴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나 뒤에 나와 있잖아. 뭘 바꿀 수는 있어. 오직 심지는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그러니까 심지는 뭐야? 마음이지. 마음은 어리석은 걸 지혜롭게, 어두운 것은 어질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지. 뭐를 통해서? 학문 수양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 다른 외형적인 건 바꿀 수 없는데 뭐를 바꿀 수 있다?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뭐를 통해서? 학문 수양을 통해서. 이게 동양글의 특징이에요. 근데 철학적 내용은 대부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지문을 보면 재밌는 게 뭐가 있지?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또다시 말을 바꿔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글이란 말이야. 이게 자기 생각을 논하는 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 한번 봐봐. 물론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우고 하면서도 곧 노력하지 않고 머물러 기다리는 것은 명목상으로 뜻을 세웠다는 실은 배움을 향하는 성의가 없기 때문이다. 밑줄쳐. 결국 뭐 하는 거야? 실제로 뭐 하지 않았어? 노력하지 않았다 이 말이라고. 여러분들 어때? 이제 새해가 밝았죠? 다들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가야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요. 다 머릿속에 있지요. 근데 행동은 어때? 자요. 행동은 어때? 쉬고 있어요. 행동은 어때?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하지. 진실로 내 뜻을 학문에 두었다고 한다면 실천하면 될 것인데 왜 남에게 구하여 왜 뒷날로 미루겠는가? 뜻을 세움이 귀하다는 것은 곧 공부를 시작하여 물러서지 않는 까닭인데 하는 것 없이 날만 보내면 어찌 성취할 수 있겠는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습니까? 이이가 썼지. 이이는 어떤 사람이야? 이이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어디서 봤어요? 그래 5,000원짜리 들어간 사람 아니야. 돈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이 사람은 학문을 열심히 한 거겠지. 그러니까 5,000원짜리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이 엄마는 5만원짜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은 55,000원 가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가족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했겠어? 생각한 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민수들 둘 다 노력하면 한 사람은 5,000원, 한 사람 10,000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뜻을 세운 대로 뭐 하면 실천할 수 있으면. 하지만 무사람들은 그걸 해 안 해? 안 한다고. 오늘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지. 근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세상은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대접받기가 더 쉬워요. 희한하지? 제가 첫 시간에 뭐 이야기했지? 개미란다. 토끼하고 거북이 달리기 시합한 거 이야기해 줬었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토끼라고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안 뛰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적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 오늘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 뭐 하는 거지? 비문학 구조를 쭉 정리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지. 하나의 챕터를 배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몇 번씩 하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면 금방 티가 나게 되어 있다고. 오늘 최소한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 한다면 실천할 의지를 갖고 온 거 아니야. 하면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누가? 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뭐야? 인간은 누구나 뭐하면 학문하면 뭐 될 수 있다? 성인 될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그 학문한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뜻을 세우고 뭐 하면 된다? 실천하면 된다. 되게 간단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철학 지문은 쭉 읽어놓고 정리해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학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문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풀게 된다면 어려운 건 없고 17번하고 18번 문제만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봐봐. 간단해. 자, 위에 보기를 보면 전제가 나와 있어. 그리고 목표는 뭐야? 성인이 되는 거야. 성인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글의 전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 모든 사람은 다 뭐야? 능력을 갖고 있어. 단지 실천 방법, 학문 수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 글의 한마디를 보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실천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성인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지. 17번에 기억에 들어갈 건 뭐야? 인간의 성품은 본래 착하다. 다른 말로 보시면 이게 뭐야? 인간은 누구나 다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서양으로 이야기하면 칸트의 뭐가 되는가? 이성주의 철학이 되는 거라고. 인간은 누구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지. 이해돼? 나중에 이제 선생님 배경 지식으로 서양의 중세와 근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때도 역시나 같은 맥락이야. 근데 동양에서는 먼저 누가? 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7세기에. 대단한 거지 빠르게. 그 다음 니은과 가장 관련 깊은 거 실천 방법 뭐 해야 되는 거야? 학문 수양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2번 봐봐. 옛 성현도 날 못 보고, 이때 성현이 얘야. 성인이야. 성인들이 나를 못 봤어. 왜?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 다음 나도 성인을 못 봤지. 같은 시대에 살질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인도 못 보고 행하던 길이 있다. 행하던 길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학문시향의 길이야. 행하던 길이 앞에 있으니 밑줄칩니다. 아니 행하고 어이할고 나도 뭐 하겠다라는 거야? 학문시향의 길을 걷겠다 이 말이지. 이게 뭐 하겠다라는 거야?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 그래서 다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시조는 무조건 핵심이 종장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2월달에 문학 설명하면서 왜 시조의 종장이 중요한지는 문학할 때 이야기할 텐데, 시조를 모르면 앞뒤 초장 중장 몰라도 돼. 종장을 보면 돼. 그럼 거기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품 해석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17번 18번 문제가 어때? 쉽게 풀린다고 할 수가 있겠지. 어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들, 글 구조를, 모든 글은 퍼즐 게임이야. 쭉 뜯어서 분석하면은 구조가 딱딱 맞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 뭐가 문제에 나올지도 예측할 수가 있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이 독서, 비문학 독서 파트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니까 요 지금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뒤에 있는 문제를 통해 적용해 보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